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의 기술자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는 한 독일 영사가 자신들이 해결 못하는 일을 보고 한국 관계자에게 전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게 도움을 사전에 받았거나 중간에라도 한국이 개입을 했다면 나아졌을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한국은 5년 만에 끝내버렸다는 인천공항 건설을 독일에서는 14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독일 당국은 14년 전에 첫 삽을 들어서 드디어 다음 달 베를린 국제신공항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의 독일이 공기가 계속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연기가 되면서 2020년 말까지 늦어졌다는 것이죠.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표하는 이유는 인천공항은 바닥까지 매립한 기간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1996년에 시작해 2000년 완공될 때까지 바다 매립을 포함해서 부지를 마련해 공사 완료할 때까지 큰 지연 없이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이고, 공항이 오픈한 뒤에는 더 놀라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2년 연속 국제공항 서비스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의 많은 공항이 모델로 삼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가지 공항 설계나 건설부터 해서 공항 운영까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은 실제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왜 독일에서 당초 10억 유로에서 70억 유로까지 공항 건설 비용이 급증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맞았음에도 비슷한 기간 공항 공사를 끝낸 전세계 최상위권 한국과 어떤 협의가 없었나 궁금한데요. 일단 독일은 자체적인 공항 건설 기술을 확보해서 이렇게까지 공기가 지연됐을 거라 생각을 못한 것으로, 기술의 독일이 해당 분야에서는 순조롭게 건설을 마치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은 각종 전세계 공항 건설에 입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공항의 인프라 건설에는 독일이나 스페인 등 서구 및 선진 국가들이 독식해왔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자만심이 있었을 수도 있던 것으로 굳이 한국과 협약을 맺는다는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세계 공항 입찰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페루 마추픽추의 신공항 건설 입찰 경쟁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수주를 따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이 독점하던 공항 인프라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따낸 것은 쾌거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 독일의 공항이 14년이나 공기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한국으로 돌린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특기가 공사기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으로 페루 당국도 국제공항 수주가 전무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공항 자체에 적용되는 각종 AI 기술을 비롯해 물류 처리 등 스마트 공항을 수출해서 완공 이후에도 페루 당국이 한국공항공사와 더불어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하게 운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수주가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제안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친채로 신국제공항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페루 아스테테 국제공항 부지가 남게 되는데 이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것이며 페루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페루가 공항을 새로 짓게 되면서 신공항 사업과 더불어 기존 공항 부지를 활용해서 스마트시티까지 전환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고, 페루는 기존에 낙후했던 환경을 개발하여 교통이나 인프라 등 각종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한국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페루 사회 전반에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각종 수주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카를로스 페루 교통부 차관은 특히 한국이 약속을 잘 지키는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도시의 인프라 건설을 진행했고 그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약속대로 공사가 진행된 적이 거의 없으며 한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남미에서 진행된 각종 지하철 공사를 비롯해서 인프라 공사에서 한국이 훌륭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나마의 경우에는 중국 철도그룹과 한국의 현대 컨소시엄의 건설 중에서 한국을 택했는데 싸다고 중국 철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를 비롯해서 기술의 한국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페루 당국의 참고가 되어 페루의 수도인 리마 지하철 건설에도 한국이 적극 입찰해 앞으로 유지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한국이 남미 시장을 더욱 확대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독일과 스페인 등 남미 건설을 독식하던 많은 기업들이 서서히 파일을 빼앗긴다는 뜻이 되므로 한국의 등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남미와 언어가 같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입점해 있으며 터세도 세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적지 않게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독일, 프랑스 등도 함께하니 한국은 기존의 수주가 제로에 가까운 게 당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한국의 기술을 맡겨보니 훨씬 발달해 있고 공사기간도 잘 맞추니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선 파나마 지하철 예를 보았듯이 중국이 저가로 입찰을 하더라도 한국 업체를 선호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으며 한국이 어느 때보다 기세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인 것도 페루 수주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 페루 당국은 한국에 진단키트를 주문했다가 거절한 바 있습니다. 페루 보건당국은 한국 진단키트를 적당한 가격에 주문했다가 중국 것이 저렴하자 바꿨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문을 받은 중국산 진단키트는 절반이 불량으로 검사를 하나마나 소용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정확도가 50%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미 한국산 진단키트 가격은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페루 국민들이 적지 않게 당국에 실망하며 보건당국이 문매를 맞았던 기억입니다. 이러한 기억 때문에 싸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앞으로 다가올 페루의 지하철 사업은 한국도시철도공사 컨소시엄이 수주할 확률이 매우 올라갔다는 분석도 제공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반중 감정이 드세진 것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독일 신공항 이야기로 돌아가 전 세계 공항을 수주하며 자신들의 기술을 나름 과신한 결과로 한국과 적극적인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독일은 현재 더욱더 극심한 난관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독일 신공항에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서 적자를 오랜 기간 메우기가 매우 힘들어진 것도 모자라서 코로나가 절정으로 이르는 시기에 오픈하게 되어서 공항의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테겔공항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이용 실적 저조로 인해서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루 운영비만 20만 유로 이상 나오는 것에 비해서 이용객이 없어 공항을 닫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신공항 오픈 뒤에는 시설 관리를 비롯해서 직원 관리 및 각종 비용은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므로 코로나로 인해 훨씬 더 큰 적자가 누적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항이 오픈 안 한 상태에서 매달 들어가는 관리비만 약 1,000만 유로 이상으로 1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공항 관리에 들어가고 앞으로 인건비 등 막대한 비용이 더해지지만 국제여행이 막힌 지금 주 수입원 중 하나인 항공기들의 공항 이용료 등이 들어오지 않아 크게 난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독일 공항이 계속해서 오픈이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연관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초 20억 유로의 공사를 하기로 한 공항이 그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각종 시공사들이 억지로 자재를 맞췄고 그러다 보니 공항에 부실이 생겨 전면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공사비가 70억 유로 이상으로 오른 것이죠. 정치인들은 애초에 공항 건설비를 3조 원 이하로 맞추겠다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10조 원가량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의 반값인 5조 원가량의 공사를 마쳤으며 공사기간도 5년이고 그동안의 공항 운영을 통해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계속해서 공항을 발전시키는 상황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애초에 기술의 독일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국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공사를 시작했지만 막상 정치적인 문제로 상황이 꼬이고 기술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굴욕을 당한다고 지적합니다. 독일 당국이 공항을 짓는 기술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지에 있는 외교 공관 등에서는 차라리 한국과 함께 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공사 기간은 물론이고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한국이 독일과 비교해 거의 언급이 안 됐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것도 놀라운 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투명성과 기술력으로 더욱더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롤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미국의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막판 총력전을 마무리했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4개 경합주를 도는 강행군을 소화하며 지지세를 결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빼앗겼던 펜실베니아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번 미 대선은 무려 10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의 실험 결과 무려 69%에 해당하는 투표율이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 역대 최고 투표율은 112년 전인 1908년에 기록한 65.4%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질주로 대선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에 각 나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중국, 일본의 시나리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박빙의 차로 승리하는 경우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를 미중 간 무역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한 편집위원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박빙의 승리를 거둘 경우 코로나19만이 아니면
재선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패배 책임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분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중국을 자극해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하거나 보복성으로 중국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박빙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전까지 반중 음모론이 활개를 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되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이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미중 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과의 무력 충돌 시나리오까지 대비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대선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스가 정권 역시 미국 대선 결과를 주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나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우선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더 바라는 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의 개인적 친분이 좋았고 정책적으로도 같은 노선을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아베 정권을 승계한 스가 총리의 대외 정책 추진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중국의 사례에서도 언급했듯 바이든 후보는 인권 문제에 관해서 공화당보다 엄격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이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선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당선 축하 인사와 스가 총리의 취임 인사를 겸한 조기 방민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하겠다는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자마자 방미해 뉴욕 트럼프 타워로 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스스로 말해왔습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하면 재반 사정을 고려해 스가 총리의 방미를 내년 1월 취임식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성장 친화적,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중산층 회복과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두 후보 중 누가 되어도 한국의 경제는 더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대표적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한국 경제 성장률 상승이 더 확대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무디스는 두 대선 후보와 상하원 다수당 구성을 기준으로 4개의 경제 성장률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재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성장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에는 2.1%포인트, 경제 성장률에는 0.4%포인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트럼프 재선보다 바이든 당선 때 한국 총수출 증가율 동력은 연평균 2.2%포인트, 경제 성장률 상승 압력은 0.4%포인트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미국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한국은 유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정보기술, 전통에너지, 금융, 중공업 등의 투자 기회가 발생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 시에는 제약 및 바이오, 반도체, 친환경 등의 산업에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탈중국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과 같은 전체적인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또 다른 연구소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기업과 무역, 기술, 안보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의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강조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 트럼프 정부 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전문가들이 장점으로 드는 것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이 이중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요구를 더 강하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이익만 앞세워 일방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바이든 후보는 당선 시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동맹국과 결속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 협력을 선택사항으로 인식했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되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성이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